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유쾌한 세 사람의 특별한 말잔치가 열립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론. 오늘도 김용민 시사평론가 박지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 평론가 건강검진 받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내일. 대장, 위, 내시경을 예, 그래서 검사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배고프다고 계속. 약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런 거를 밥을 먹고도 이 내시경 검사가 불가능한지 이 현대 의학의 수준도 굉장히 제가 많이 통곡. 너무 불평이 분노했습니다. 많으시네요. 분노했어요. 예. 아니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김용민 평론가한테 한 두 끼를 먹지 마라. 네. 그건 뭐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밥을 안 주면은 뭐 따로 고문하실 것 없이 밥을 안 주면은 어떤 요구든 다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돼 있습니다. 우리 김용민 평론가가 드시는 거에 비해 굉장히 날씬한 편이거든요. 네. 드시는 거 보시면 많은 청취자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예, 그래요. 심지어는 방송 중에도 드시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박지희 아나운서가 진행을 좀 맡아주시고요. 오늘 어떤 이야기 나올지 일단 박 아나운서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금요일 밤 토론회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의견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주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다음 주 금요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제 후보죠. 돌풍과 함께 흥행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준석 후보가 컷오프를 1위로 통과를 하고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1위를 하고 3배까지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최초로 30대 당대표가 선출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분의 생각을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일주일 남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 전 최고위원의 당선이 유력하다 아니면 아니다 아직은 예상하기엔 이르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건 제가 김용민 평론가가 뭐라고 대답할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김 평론가가 이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 초기부터 이준석이 된다. 계속 그렇게 주장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할 말을 왜 이동영 앵커가 이런 거 이제 전문 용어로 인터셉트라고 합니다. 멘트 분량을 가져갑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토론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당선이 유력하다는 입장을 밝히신 우리 김용민 평론가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여론조사상 1위와 2위 사이가 더블을 넘어서 트리플 격차가 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기존 낡은 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담아줄 후보를 그동안 표들이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임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로 결집하는 겁니다. 기성의 낡은 정치는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면서 실상은 효능감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낡은 정치에 분투하는 이미지를 획득했어요. 2030 남성 세대의 반페미니즘 정서에 호소하면서 지지세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또 넓히고 있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마다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죠. 이준석 후보가 내 지지에 효능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금 국민의 당원들과 또한 일반 여론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이 작가님은 왜 아직 예상하기 이르다고 보시나요? 물론 김용민 평론가 말처럼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더블이나 트리플 차이가 나면 그동안 선거는 볼 것도 없었습니다. 더블, 트리플 내는 사람들이 이겼죠. 이겼는데 이 선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룰이 이제 7대3이라고 하는 거. 당심이 70, 민심이 30. 그러니까 민심 30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앞서 나가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당심 70%대 결정된다. 근데 지난번 컷오프 할 때 그때는 50대 50 했잖아요. 그때 나경원 1위 1% 차이로 이준석이 2위 했어요. 당심에서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당심도 이준석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28만 명 당원 중에 2,000명 샘플에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영남을 25%만 배당했는데 실제로 50대 이상 영남 출신 당원이
절반 이상 차지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때 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아직 중진들에게 희망이 남아있다. 또 하나 변수가 단일화 변수도 전 아직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이준석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 중진들인데 중진들이 이렇게 4명이 가서 젊은 후보한테 넉다운되는 모습 그것도 굉장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종 연행 가능성이 남아있어서 그건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누가 이길지 아직 모른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제 대구에서 합동 연설을 가졌는데 거기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그 탄핵은 정당했다. 박근혜 탄핵 정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작용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건 뭐 젊음의 패기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준석 최고는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중진쯤 되면 정치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내가 A라고 발언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또 정부적 판단으로 B라고 말했을 때는 어떻게 느낄까? 이렇게 계산적으로 해서 전략을 짜거든요. 근데 이준석 최고는 그런 거 없다. 젊음으로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해서 영남 당원들이 싫어할 만한 탄핵은 정당한 거 아니었냐. 그다음에 내가 만일 당대표가 되더라도 뭐 사면이나 건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정면 돌파가 먹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김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영파워가 사실 우리 정치에서는 그동안 뭐 상수인 적이 없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말이죠. 선거는 흐름입니다. 흐름을 탄다면 이회창 정몽준의 뒤를 잇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표가 굳어지고 또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흐름이. 그래서 이 무서운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선배 정치인들과 용렬하게 맞선단 말이에요. 한마디도 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기존 지지층은 뭐 당연히 열광하겠죠. 그러나 지지하지 않는 층 중에 기성세대는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동영 앵커도 그런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도 이준석 후보는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가더라고요. 네. 이 와중에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나고도 안 만났다고 이렇게 말하거나 그건 전 마이너스라고 봐요.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비리 의혹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풀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점. 이 행보나 발언은 기성 정치인과 크게 다르지 그렇죠. 않아요. 예. 구태로 비칠 수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이너스로 작용되는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너무 바람이 세서 그렇죠. 그래서 이 흐름을 유지하고 본인 말대로 큰 실수가 없다면은 이 압도적 1위 구도는 흔들리기 어렵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당심과 민심이 다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시는데 결국 이제 당심도 민심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민심은 좀 현격한 격차로 이준석 후보의 우위를 말하고 있는데 당심이 여기에 역행한다? 선거를 앞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당원들도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동영 작가님은 판을 흔들 변수가 당심 그리고 단일화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또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이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 조직력. 이게 이제 정치판의 명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바람은 동정표를 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지금 여러 차례 선거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지금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한테 계속 밀리는 모양새예요. 네. 그게 만일 전략적이었다면은 나경원 후보가 굉장히 고단수인 거죠.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고 당원들에게서. 네. 그러니까 이전 최고의 토론 태도가 지금 약간 건방지다. 네. 뭐 네 가지가 없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또 막 뜬금없이 질문하고 그렇죠. 뭐 퀴즈 내고 이런 네. 거. 네. 그런 것들이 나경원 후보로서는 대받아치지 않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동정표를 유발하는 그런 것도 마지막에는 방법이지 있지 않을까. 글쎄요. 근데 저는 낡은 정치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기성 후보들이 조직표를 동원한들 또 동정론을 불러일으킨들 과연 이 대세를 엎을 수 있겠는가. 근데 대세라는 게 예. 물론 뭐 여론이 바로 가지고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는 것도 한몫하겠습니다만 뭐 1, 2% 차이니까 예.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운도 작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운도. 예. 지금 이제 언론은 이준석 편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준석 위주로 해서 많이 이제 써주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운도 작용했다고 하는 게 뭐 강성범 씨나 뭐 정세균 전 총리나 워딩 하나하나가 다 이준석한테 유리하게끔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게. 네. 욕하는 거였지만. 욕하는 거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준석한테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줬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운도 작용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 참. 네, 지금 근데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10년. 그러니까 정치를 그만큼 오래 했다는 거죠. 정치판에 오래 있었다. 나이만 30대인 게 혁신일까요? 그렇게 혁신을 말한다면 대학 갓 졸업한 당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혁신이겠죠? 라고 4231님께서 문자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뭐 이런 의견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되면 상황 정치를 보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무성 의원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도 그렇고 뭐 이제 유승민 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의 이 상황 정치에 대한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제일 먼저 이준석 후보의 워딩을 주어를 빼고 눈 감고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는 걸 들으면 이건 김종인의 워딩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지난 우리 방송에 나와서 수요일 날 얘기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걸 나경원 의원이 그대로 얘기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세상이 주목해야 할 김용민의 코멘트입니다. 예. 네. 나경원 의원이 우리 방송을 듣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이 방송을 들으면서 김용민의 말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 일단은, 지금 안철수 대표에 대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한 그런, 이 공격적인 워딩이라든지, 그리고 그 윤석열 전 총장 등, 지금 야권 후보들, 대선 후보들 빨리 버스에 타라. 타지 않으면 제 시간에 출발한다라는 이런 워딩. 모든 게 다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과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유승민보다는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상 그 이준석 후보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멘토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상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모셔오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MBN 토론에서 그렇게 밝혔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 데려와서 대선 관리를 맡긴다면은 본인은 당권, 김종인 위원장은 대선 관리. 이러면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에겐 굉장히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먼저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돌아올 자리가 있을까요? 아니 당대표가 대선 관리를 맡기겠다라고 하면은 그 후보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시끄럽겠죠. 논쟁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도리어 더 이런 게 지금 나경원 후보는 이제 상황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아니 저 젊은 당대표가 과연 이 대선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는데 김종인을 모셔오겠다. 지난번 4.7 선거 대승을 주도한 김종인 위원장을 데려오겠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준석도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갖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사회자님. 네.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제 차례가 왔는데 지금 끊고 다시 가져갔어요. 아니, 다음 오늘 이슈가 굉장히 제가 약하기 때문에 이슈로 최대한 길게 가려고 아니 지금 그러고 식사를 있어요. 못 하셔서 말씀을 많이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예. 더 많이 하시네요. 아니, 오늘.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근데 김종인 이야기도 있고 유승민 이야기도 있고 김무성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준석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후보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고 유승민 전 의원과는 뭐 부친 때부터 오랜 관계고 김무성 전 의원과도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 때 그 이준석 후보를 굉장히 아꼈어요. 아낀 인재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런 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차라리 만났냐? 만났다. 안 되냐?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네. 안 만났다 그래놓고 만났다 하니까 그게 좀 마이너스인 것 같고 국회 정치예요. 국회 정치. 그러다 보니까 더 의심을 사는 거예요. 네, 사실 이준석 후보의 말대로 특별하지 않은 그런 만남이어가지고 굳이 뭐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특별하지 않았으면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숨길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의심을 사는 겁니다. 정말 뒤에서 상황 정치하려고 이준석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50대 이상의 영남 출신의 당원들 꽤 많은 숫자죠. 몇십만 명 되는 15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인데 이 15만 명이 넘는 이 당원들은 이 정당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봐왔습니다. 네. 최소 20, 30년 정치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미치겠느냐.
그게 변수일 수도 있다고 좀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일주일 뒤에 있을 이 당대표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금요일 밤에 꼬꼬무 토론 저희 다음 주제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여러 기업들이 이제 백신 휴가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금호타이어가 이 백신 휴가 때문에 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무직과 생산직에 백신 휴가를 차등 지급한다 이 방안 때문이라고 하는데 논란이 되는 방안에 따르면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이틀간의 휴가를 주는데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금요일 오후에 백신을 맞으라고 권장을 하고 오후 조퇴 처리를 하는 계획. 그러니까 사실상 뭐 휴가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자, 이 금호타이어의 백신 휴가 차등 지급 잘못됐다. 똑같이 휴가 줘야 한다. 아니다. 검토는 해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입장 어떻게 보시나요, 두 분? 아니 뭐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이게 또 무급휴가가 아니고 유급휴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손해를 좀 줄이자 뭐 그런 차원에서 생산직 근로자들은 이게 만일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생산에 차질이 되니까는 이틀 휴가를 주는 거고 사무직 근로자들은 그렇게 힘든 노동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금요일 날 조퇴해서 맞고 주말에 쉬면 되지 뭐 이렇게 안이하게 판단한 건데 지금 이준석 효과로 뜨는 이유도 딴 거 없어요. 공정이거든. 공정 이슈잖아요.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이유도 공정이 원인이었고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과연 공정하냐. 누구는 이틀 휴가 주고 누구는 반차 아니에요. 반차. 네. 이게 당연히 이거는 그 사원들로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것이죠. 요즘 그 이름 있는 IT 기업들은 말이죠. 서로 백신 휴가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백신 휴가는요. 정부가 권고를 할 뿐이지 뭐 강제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너도 나도 도입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여기는 기본적으로 인재 확보가 그 기업 경쟁력이에요. 예. 그래서 직원 복지 경쟁도 아주 치열한데 그래서 어떤 IT 업체는 최장 14일까지 유급 휴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만 사람입니까? 아니 생산직 노동자 또 사무직 노동자 그 BIT 기업에서 이 노동자들은 뭐 무슨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직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력이 곧 경쟁력인 직장과 직원을 고작 사람 수로 여기는 직장 사이에 백신 복지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질 텐데 이거 공공이 개입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회사 입장에서도 만일 백신을 맞지 않아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연쇄 확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밀접 접촉만 해도 확진이 안 되고 밀접 접촉만 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회사에서 큰 손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백신을 맞으라고 하고 이틀 휴가 주는 게 회사 차원의 이득일 수 멀리 내다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세포적으로 짧게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YTN 며칠 줍니까? 이틀. 이틀. 훌륭한 회사군요. 네. YTN이 법인이 두 개예요. 여러 개 있군요. YTN 라디오하고 YTN하고 같습니까? YTN 라디오. 이틀. 이틀. 좋네요. 그래요. 그냥 YTN은 막 일주일 막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겠죠? 네. 네. 저도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만 걱정이에요, 사실은. 직원들이 사장님 저 백신 맞을 테니까 휴가 주세요 했을 때 쿨하게 갔다 오십시오. 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욕을 안 하면 다행입니다. 이 작가님. 농담이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 동안 백신 휴가를 준다고 언론에 밝혔는데 현장직한테는 또 이거 백신 휴가를 하루로 결정해가지고 비슷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별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도영 작가님 말대로 너무나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뭔가 당장의 이익만을 보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사들마다 이제 이렇게 백신 휴가 일수가 다른데 우리 이 작가님도 백신을 맞아보셨고 네. 저도 이제 맞았었고 네, 우리 김용민 평론가님은 안 맞으셨잖아요. 그렇죠? 아직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회사마다 백신 휴가 일수가 다른데 만약에 이걸 나라에서 정해준다라고 한다면 백신 휴가 며칠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 저는 이틀 아팠거든요, 진짜. 네. 내가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맞고 네. 금요일 날 자정부터 일요일까지 아팠으니까 예, 저는 예. 이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전혀 안 아픈 분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있죠. 네. 정말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확진을 우리 저기 박지 씨는 며칠 아팠어요? 저는 딱 하루 하루. 아팠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예. 이걸 뭐 일률적으로 뭐 하루다 이틀이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뭐 기업들이 사람 사정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휴가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아니 그게 네. 맞기 전에 내가 며칠 아플까를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미리 아니 줍니까? 그 사람의 그 사정을
들어줘야죠. 경청해줘야죠. 그래서 오늘 힘들겠다. 그러면 저기 나오지 말라고 하고. 사후에 판단하는 걸로. 그렇죠. 어떡합니까? 예.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저는 주변에 보면 일주일 동안 아파트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또 사람마다 사바사로 해가지고 뭐 가져가라라고 하면은 일주일 아파도 어떻게 일주일 쉰다고 하겠습니까? 눈치가 보여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3, 4일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좀 이 산업 현장에 애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지키지 않는 민간 기업이 많습니다. 정부 백신 휴가 지침이 권고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아니, 대로. 그러면 이거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겠다. 하루만 아팠는데, 저 지금 4일째 아파요. 뭐 이렇게 해서. 그래도 믿어줘야죠.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역시 이게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노동자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경영자 위주로 생각합니다. 이게 네. 사실은 이제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에게 유급 휴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 근데 요즘 기획재정부하고 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재정 부담이 심하다. 재검토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더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대기업은 모르겠지만은 중소기업들은 그렇죠. 예. 백신 휴가에 대한 지원 없이는 휴가 제공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예. 직원 수가 많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대체할 인력 여유도 없고 비용 부담도 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업의 백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하는데 제가 재벌이라면 다 쏠 텐데 그냥. 그렇죠. 재벌이 예. 되고 싶습니다. 예. 네, 재벌이 되면 또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지금 보면은 4050 세대에서도 낀 세대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백신 왜 이렇게 늦게 맞냐라고 하면서 60세 이상 고령층은 지난달부터 이제 대부분이 접종을 받았고 뭐 예비군 민방위 연령대 30대는 이제 얀센 백신 대상이고 근데 40, 50대는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너무 기자들이 뭐랄까요? 이 소모적인 불필요한 그런 논쟁을 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 나왔냐면 네. 4050이 항상 뒷정이라는 얘기가 지금까지 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050이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세대예요. 그렇지. 가장 많이 내는데 취업에도 뒷전이고 뭐 주택 구입 같은 데서도 뒷전인 것이고 대출할 때도 뒷전이고 그렇죠. 복지도 뒷전입니다. 항상 4050은 빼고 2030 청년 아니면 60대 이상 노년 네. 여성 장애인 뭐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4050은 뒷전이야. 그런데 백신 맞아 뒷전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쌓였던 게 여기서 폭발한 게 아닌가. 특히 노쇼 백신 또 자녀 백신 맞으려고 4050이 많이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노쇼도 이제 자녀도 60대 이상만 맞아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좀 분위기가 좀 폭발하는 그렇죠. 분위기가 그거는 있어요. 조금 저도 문제가 있다고 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원칙은 60대 이상도 이게 맞겠다고 하지 않고 하면 맨 뒤로 뺀다 그랬단 말이죠. 네. 그걸 지금 바꿨잖아요, 갑자기. 네. 물론 왜 방역당국이 그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는 갑니다만 4050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 정부가 맨날 원칙 강조하다가 왜 이렇게 됐냐 할 수 있는 거죠. 한정돼 있으면은 우선된 대상에게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죠. 왜냐하면 코로나에게 대단히 취약한 계층이 바로 그 장년 세대, 노년 세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들에게 우선 접종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자녀 백신을 맞은 사람들 83%가 4050이라는 그렇죠. 점 예. 정책 당국자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예.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자녀 백신이 열풍을 끌면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백신을 맞자고 퇴전하고 이게 다 사실 4050의 열풍 때문이거든요. 네.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너무 4050을 뺀 거 아닌가. 지금 그래서 아유, 참 언론의 공격 포인트가 달라진 거예요. 예. 전에는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더니 우리 댓글도 지금 4050 삐지면 진짜 무섭습니다.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 좀 달랠 수 있는 뭐 그런 외환도 좀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두 분과의 토론은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기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시사평론가 박지희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